당신 숨소리도 듣기 싫어. 일부러 짜증나게 하는 거야? 당장 저 방으로 가서 자.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리며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던 제게 남편이 내뱉은 말입니다.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죠. 이게 과연 아픈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생활비를 끊고 자식들 앞에서는 저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랐어요. 남편이 왜 제게 무시와 냉대를 퍼붓는지, 제가 몇 년을 정성껏 키운 화분을 남편이 일부러 발로 차서 깨뜨리기 전까지 말입니다. 20년 전에 내가 아파트 산다 그랬을 때 당신만 안 막았어도 지금 이 꼴은 아니야.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20년 전 빚을 내서라도 새 아파트를 사자던 남편. 저는 반대했고 결국에 아파트는 포기했죠. 하지만 그 아파트가 5배나 오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를 사지 않은 게 제 탓이라며 지금껏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결국 저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어요. 지금 사는 아파트도 다 내 거야. 당장 나가. 저는 그렇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고 싶었던 딸에게 갔지만 그렇게 입으로 불어대면 충치균 애한테 다 옮잖아요. 딸은 저를 엄마가 아니라 공짜 보모로만 대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낯선 동네의 작은 월세방에서 제 2번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저를 집에서 쫓아냈던 그 남편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런 남편에게 제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6살 고복희입니다. 동갑인 남편은 제약회사에서 30년 넘게 영업을 하다가 작년에 은퇴했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회사를 다니며 함께 벌었지만 결혼하고 딸을 낳은 후로는 집안일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살았죠. 이제 우리 둘 다 은퇴해서 노후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32평 아파트예요. 30년 넘게 살았죠. 이제는 제법 낡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보금자리입니다. 하나뿐인 딸은 2년 전에 시집을 갔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고 작년에는 손주도 봤죠. 이제 막 돌이 지난 외손주가 가끔 놀러 올 때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이상하게 냉랭했어요. 아침마다 정성껏 차려주는 밥상을 보고도 시큰둥합니다. 된장찌개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계란말이까지 해서 상을 차리면 그저 젓가락질 몇 번 하고는 일어나 버려요. 어딜 나갈 때도 어디 가냐 물으면 대답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때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와요. 하루 종일 어디서 뭘 하는지 물어봐도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죠. 집에 있을 때는 거실에서 핸드폰 게임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마치 혼자 사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처음엔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적응이 안 되나 보다 생각했죠. 그래서 적응할 시간을 주고 기다리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딸이 외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사위도 함께 왔죠. 전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각종 전, 나물들까지. 특히 사위가 좋아하는 동태전을 바삭하게 부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 동태전은 정말 최고예요. 사위가 엄지를 치켜들며 칭찬했어요. 딸도 맛있게 먹으며 즐거워했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음식만 맛있게 만들면 뭐해? 사람이 음식만 먹고 사나?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딸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빠를 봤어요. 딸이 억지로 웃으며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며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저도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딸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우며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아빠랑 무슨 일 있어요? 둘이 싸우셨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걱정할까봐 그냥 아무 일 없다고 했어요. 아빠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렇다고 둘러댔죠. 저녁에 딸 가족이 돌아가고 나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왜 그랬냐고요? 남편은 TV만 뚫어지게 쳐다볼 뿐 돌아온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곱씹어 봐도 남편이 화낼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답답할 뿐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도 독감에 걸렸어요. 갑자기 오한이 들더니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기침도 심하고 온몸이 쑤셔서 꼼짝할 수가 없었죠. 여보, 병원 좀 데려다 줘요. 간신히 남편을 불렀지만 남편은 옷을 챙겨 입더니 말했어요. 선약이 있다고 그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지 않냐며 오히려 되물었죠. 그리고는 아픈 저를 혼자 두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겨우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을 다녀와야 했어요. 그 후로도 며칠을 앓는 동안 남편은 제게 물 한 번 떠주지 않았습니다. 쉽게 낫지 않고 계속 병이 덧나서 고생하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숨쉬기도 힘들고 가슴이 답답해서 헉헉거렸죠. 그런데 갑자기 옆에 누운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숨소리도 듣기 싫어? 일부러 짜증나게 하는 거야? 당장 저 방으로 가서 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파서 힘들어하는 아내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따지고 싶었지만 남아있는 기운도 없었어요. 이불을 끌어안고 작은 방으로 가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느 날 아침 거실 소파에 앉아 친구 미순이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밥 먹자는 친구. 매번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했던 터라 이번엔 제가 사겠다고 했죠. 웃으며 통화를 끝냈는데 갑자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생활비 카드 내놔. 뜬금없는 말에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죠. 남편은 제게 우리가 남한테 흥청망청 쓸 만큼 여유가 있냐면서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생활비는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전 기가 막혔죠. 물가가 올라도 10년 동안 생활비 인상해달란 요구 한 번 없이 아껴 썼습니다. 줄곧 친구한테 얻어먹다가 겨우 한 끼 산다고 말한 게 뭐 그리 큰 잘못인가요? 억울한 생각에 항의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제 가방을 뒤져 카드를 가져갔어요. 찾아둔 현금까지 다 가져갔죠. 결국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고 둘러댔지만 친구가 의아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밥을 사겠다고 해놓고 바로 약속을 취소하다니 꼭 사기 싫어 피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창피하고 억울했습니다. 평생 살림하며 아껴 써온 저를 그렇게 믿을 수 없다니 기분이 나빴어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약속은 취소되고 냉장고에는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뚱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남편에게 밥을 먹을 거냐 물어도 대답이 없었죠. 저 혼자 어제 먹다 남은 나물에 밥을 비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란다에서 와장창 소리가 들렸어요.
달려가 보니 햇빛 좀 받으라고 올려둔 화분이 처참하게 깨져 있었죠. 제가 3년 동안 정성껏 키워오래 처음 꽃을 피운 군자란이었습니다. 남편이 깨진 화분 앞에 멀뚱히 서 있었어요. 저는 먼저 남편이 다쳤을까봐 걱정되어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놀라기보다 오히려 속이 후련한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벌레만 생기고 냄새가 나서 맘에 안 들었다고. 이참에 잘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좁은 집에 화분이나 잔뜩 들여놓은 게 안 그래도 보기 쉬웠다면서요. 이상했죠. 그러고 보니 화분이 놓여있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깨져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깨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설마 하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혹시 일부러 깬 거냐고. 남편은 태연하게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발에 자꾸 걸려서 차버렸다고.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폭발했어요.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고. 왜 이렇게 사람을 못 괴롭혀 안달이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마치 제가 화내기를 기다렸다는 듯 차갑게 웃었어요. 몰라서 물어? 모른다고 했더니 남편이 한숨만 내쉬더군요. 저는 설명도 없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게 얼마나 고약한 버릇인지 아냐고 물었죠.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갑자기 버럭 화를 냈어요. 당신이 20년 전에 날 막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어. 그러면서 고약한 건 오히려 저라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 인생의 걸림돌이라면서요. 20년 전이라니. 갑자기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했어요. 남편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제게 아파트 투자하면 기억나는 게 없냐고 묻더군요. 어떻게 그리 깡그리 잊어버리냐면서 절 괘씸해했죠. 그 말에 저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전셋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었어요. 딸은 중학생이었고 저도 남편과 같이 맞벌이를 했는데도 늘 돈이 부족한 형편이었죠.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면서 종이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통장 잔고와 대출 가능 금액을 모두 계산한 거였어요. 그리고 제게도 가진 돈이 있으면 모두 보태라고 했죠. 우리가 살던 아파트 옆에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였습니다. 무조건 사야 한다고, 이건 기회라고 눈을 반짝였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무리였습니다.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도 대출을 받아야 했고, 그것도 빠듯했죠. 무엇보다 딸의 교육비가 걱정이었어요. 이것저것 배우고 싶다길래 학원도 보내야 했고, 그 외에도 소소하게 발생하는 지출을 대비해야 했죠. 솔직히 모든 돈을 끌어다 집 사는데 투자하기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전 남편에게 분수에 맞게 살자고, 무리해서 빚내지 말자고 했어요. 우린 며칠 동안 설득하고 싸우기를 반복했죠. 남편은 한숨을 쉬며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파트가 3년 만에 2배, 10년 만에 5배로 올랐습니다. 지금은 수십억 원짜리가 됐죠. 남편은 당시 한동안 잠을 못 잤어요. 술을 마시면 그 아파트 이야기만 했고, 신문에서 부동산 기사만 나오면 한숨을 쉬었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은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당신 탓이야? 당신 때문에 이렇게 거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거라고.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이 넘은 지금의 이 낡은 아파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중충한 노후를 선물해줘서 고맙다면서 비꼬았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전 아쉬워도 우리 운이 이것밖에 안 되니 어쩌겠냐고 생각했어요. 다시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남편은 여지껏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절 원망하고 있었죠.
이제 젊었을 때처럼 돈을 벌기가 힘들어진 노년을 막상 마주하게 되니 그 원망이 폭발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돈이 중요해요? 내 숨소리도 듣기 싫을 정도로? 맞아. 당신 얼굴만 봐도 화가 나. 당신이 내 발목을 잡은 건 사실이잖아? 평생 사죄 하는 마음으로 살아. 남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의지하며 살아온 남편이 저를 이토록 미워하고 있었다니. 다음 날 남편이 어딘가로 외출하고 돌아왔습니다.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비싼 한우며 과일을 잔뜩 사고 백화점 상표가 달린 옷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제게 생활비 카드를 빼앗아 가더니 이런 데 쓰고 들어온 겁니다. 한 달치 생활비를 홀랑 다 쓰고 와서 남편은 혼자 한우를 구워 먹기 시작했어요. 비싼 옷들도 모두 남편 것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크고 탐스러운 과일을 꺼내 자르더니 남편은 혼자서만 다 먹어치웠어요. 저는 저더러 생활비 헤프게 쓴다고 카드를 가져가 놓고 치사하게 왜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파트 투자를 막아서 남편이 벌 수 있는 돈을 다 깎아먹은 거 기억나냐고. 몇십억을 날렸는데 그만큼 자기도 써야 억울하지 않다면서 저더러 간섭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밥도 먹지 말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폭발했어요. 사과는 오히려 당신이 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투자도 여윳돈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때 전 재산을 걸었다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고. 그때도 제 탓이라고 했을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에게 비겁하다고 모든 걸 저한테 덮어 씌우면 속이 후련하냐고 소리 질렀어요. 당신은 그냥 내가 꼴보기 싫은 거지? 그럼 우리 이혼해요. 제 말이 끝나자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좋지. 나도 이혼하자고 말하려고 했어.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진짜 당신 꼴 보기 싫었거든. 우리가 살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다 통하네. 끝까지 비아냥거리는 남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미 우리 부부는 끝났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잠이 덜 깬 채로 누워있는데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니 제가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도 맞벌이를 하며 이 집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는데요. 딸을 키우면서도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었고 살림도 아껴가며 잘해왔는데 모든 재산의 절반은 제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남편은 비웃었어요. 애 키운다는 핑계로 찔끔찔끔 아르바이트 한 게 무슨 기여냐고 했죠. 당신이 아파트 투자를 막은 것까지 다 증거가 있다고. 재산 증식에 방해만 된 사람이 무슨 권리를 주장하냐고 했습니다. 끝까지 오래전 그 일을 물고 늘어지는 남편에게 질려버렸어요. 저도 더는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어요. 제 옷이라고 해봤자 막상 챙길 게 없더군요. 낡은 옷 몇 벌, 겨울 외투 하나, 속옷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물건이라 해봤자 마찬가지였어요. 다 떨어진 로션통, 몇 년째 쓰고 있는 립스틱,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헛웃음이 났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더니 돌아온 건 원망뿐이고 남은 건 이 보잘것없는 물건들 뿐이었어요. 낡은 캐리어를 꺼내 짐을 담았습니다. 금세 다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결혼 앨범을 봤지만 그것도 두고 가기로 했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매일 닦고 치웠던 거실, 정성껏 요리했던 주방, 어릴 적 딸의 얼굴이 담긴 가족 사진.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갑자기 쫓겨나서 갈 곳이라곤 딸의 집뿐이었죠. 딸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캐리어를 보더니 무슨 일인지 짐작한 듯 했어요. 아빠랑 싸웠냐고 묻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다며 오히려 잘 됐다고 했어요. 작은 방을 내주며 편히 쉬라고 했지만 딸의 표정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갈 곳이 없으니 신세를 져야 했어요.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아기 울음소리에 잠이 깼어요. 화장실에 다녀오려는데 거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애 좀 봐달라고. 아기를 안고 거실로 나왔어요. 보채는 아기를 달래며 흔들어주니 금세 잠들었죠. 딸은 벌써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 애 키우기 힘들지. 예쁜 외손주를 보며 심란한 마음을 달랬어요. 통통한 볼, 작은 손, 평화롭게 잠든 얼굴이 천사 같았죠. 다음 날부터 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모든 육아를 저에게 맡겼습니다. 아침부터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고 재우고. 모든 일은 공짜가 없으니 재워주는 값을 하란 무언의 거래 같았습니다. 제가 손주를 볼 동안 딸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육아로 지친 딸이 도와달라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줄까요? 게다가 이혼이 확정되면 어차피 저 역시 다른 곳을 구해 살게 될 거니까요. 점심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어요. 아기가 잘 안 먹기에 숟가락에 호호 불어서 식혔더니 갑자기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뛰어가더니 이유식 그릇을 들고 와서는 싱크대에 다 버렸어요. 아이한테 충치가 옵는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비싼 유기농 재료로 만든 거라며 아까워했습니다. 무안했어요. 제가 딸을 키울 때는 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안 된다니. 시대가 바뀐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싶었죠. 기저귀를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티슈로 닦으면 안 된다고, 매번 물로 씻겨야 한다고 했어요. 하루에도 10번씩 아기를 씻기느라 손목이 아팠습니다. 딸에게 너도 매일 씻기느라 손목이 아팠겠다고 했더니 정작 딸은 그동안 물티슈를 썼다더군요. 저녁이 되어 사위가 돌아오면 딸은 하루 종일 육아로 힘들었다면서 생색을 냈습니다. 그럼 사위는 제 눈치를 슬쩍 보면서 딸에게 묻더군요. 장모님은 뭐 하시고 너만 고생했냐면서 물었죠. 꼭 저 들으란 듯 말입니다. 육아를 마친 저녁에는 사위와 딸의 눈치를 보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적적해도 TV 한 번 켤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외손주가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 아직 서툴렀죠. 거실에서 놀다가 TV장 쪽으로 뒤뚱뒤뚱 걸어갔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TV장 모서리에 턱을 부딪혔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죠. 딸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기를 안아달래면서 제게 따졌어요. 왜 제대로 안 봤냐고. 자기가 볼 때는 한 번도 다친 적이 없는데 엄마한테는 믿고 맡길 수가 없다고. 저는 귀한 손주를 다치게 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딸이 내뱉은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아빠 말이 맞다고 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엄마는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지금 이 상황을 보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딸한테까지 그런 말을 했다니. 그리고 딸도 그 말에 동조하고 있다니. 자기 딸이 다쳤다고 친정엄마한테 막말하는 딸이 너무 야속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정성껏 외손주를 돌봤는데요. 더는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도 딸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는 제가 너무 초라했어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다시 쌌습니다. 어차피 가져온 것도 별로 없어서 금세 정리가 됐죠. 딸이 어디 가냐고 묻기에 그냥 나가봐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굳이 절 잡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냐고 묻지도 않았죠. 딸은 오히려 미안한 듯 하면서도 시원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부담스러웠나 봐요. 막상 나왔지만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생활비 카드도 뺏긴 탓에 쓸 돈도 없었어요.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니 몸이 여기저기 쑤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가방을 뒤졌어요. 혹시 돈이 될 만한 게 있나 해서요. 화장품도 옷도 신발도 모두 낡고 해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파우치 안에서 반지 2개를 발견했어요. 결혼할 때 가져온 금가락지였죠. 아무 무늬도 없는 심플한 링 반지. 하나는 시어머니가 주신 거고 하나는 제가 결혼 전에 모아서 산 거였어요. 귀에서 모셔두고 한 번도 껴본 적 없는 반지들이었죠. 이게 내 전 재산이구나. 한숨이 나왔어요. 평생 살면서 남은 게 금반지 2개뿐이라니. 금은방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최근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군요. 반지 2개를 팔아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한두 달 정도 월세방에서 지낼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빨리 이혼해서 재산 분할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야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식당, 마트, 편의점. 어디를 가도 60대 후반 여자를 써주는 곳이 없었어요. 젊은 사람도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늙고 힘없는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지쳐서 집에 왔는데 친구 미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부를 묻기에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날 저녁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봉투 하나를 건네더군요.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미순이는 쌈짓돈이라며 많지 않지만 보태서 쓰라고 했습니다. 다 늙어서 버림받은 저를 안타까워하며 더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어요. 밥 한 끼 제대로 사준 적 없는데도 진심으로 대해준 친구가 고마웠습니다. 울지 마. 우리 나이에 우는 거 아니야. 앞으로 잘 살아야지. 미순이 덕분에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부터라도 힘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힘이 났어요. 며칠 후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경로당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정보도 얻고 우울한 마음도 달래볼 생각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할머니들이 여럿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아는 사이인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만 낯선 사람이었어요. 월세방을 구하느라 낯선 동네까지 오게 되어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색해서 구석에 앉아 있다가 나가려고 일어섰는데 한쪽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할머니들이 뜨개질을 하면서 티격태격하고 있었죠. 가까이 가서 보니 스마트폰으로 뜨개질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려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유, 복잡해서 못하겠네. 이게 이렇게 하는 건가? 서로 의견이 다른지 진도를 못 나가고 있었어요. 전 뜨개질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뜨개질을 꽤 했었죠. 딸 어렸을 때는 스웨터도 직접 떠서 입혔고, 목도리나 모자도 만들었었어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린다면서 뜨개질을 좀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동영상을 보고 패턴을 확인한 다음 천천히 시범을 보였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며 빠르게 손을 움직이자 복잡해 보였던 무늬가 술술 만들어졌어요. 우와, 어쩜 이렇게 잘하신대? 모여있던 할머니들이 감탄했어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니 다들 따라 할 수 있게 됐죠. 그때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랑 같이 하겠냐고. 다음 달에 구청에서 하는 작품 발표회가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걱정이었다고 했어요. 제 실력이면 충분할 것 같다면서 함께 하자고 제안했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던 저에게는 정말 반가운 제안이었어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했죠. 그날부터 매일 경로당에 나갔어요. 할머니들과 함께 뜨개질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처음엔 서먹했지만 금세 친해졌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처지더군요. 자식들은 바쁘고 남편은 먼저 가거나 아프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들이 제 솜씨가 정말 좋다고 칭찬했어요. 젊었을 때 뭘 했냐고 물어보시기에 그냥 평범한 주부였다고 대답했죠. 애 키우면서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 늘었다고 했더니 평범하기는 뭐가 평범하냐며 이 정도 실력이면 선생님 해도 되겠다고 치켜세워 주셨어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뜨개질을 하면서 수다도 떨고 간식도 나눠 먹고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씩 위로받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할 일이 생겼다는 게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갈 곳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요. 작품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저는 작은 인형들을 만들기로 했는데 다들 귀엽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발표회 준비를 하면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이혼의 상처도 가족에게 버림받은 서러움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작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혼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이 끝나고 이혼이 확정됐어요. 전 30%의 기여도를 적용받아서 재산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도 약 1억 5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다시는 보지 말자고, 서로 만날 일도 없을 거라고. 끝까지 안부조차 묻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 남은 정마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 통장에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동안은 친구가 준 돈으로 버텼어요. 드디어 발표회 날이 됐습니다. 구청 대강당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각 동호회에서 준비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구경 온 주민들도 많았죠. 저는 시간이 부족해서 작은 인형들만 몇 개 만들었어요. 토끼, 곰돌이, 강아지 같은 동물 인형들이었죠. 크기는 손바닥만 했지만 디테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시대에 올려놓고 보니 초라해 보였어요. 다른 분들은 스웨터나 목도리 같은 큰 작품을 만들었는데 저는 작은 인형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제 인형을 보고 감탄했어요. 너무 귀엽다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죠. 한 여성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SNS에 올리겠다고 했어요.
키링으로 만들면 인기가 많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쑥스러우면서도 뿌듯했어요. 제가 만든 작품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다니. 그때 센터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제 작품을 유심히 보더니 명함을 건넸어요. 복지관 일자리 사업 담당자였습니다. 자기네 목표는 단지 작품 발표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실력 있는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연계해드리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라고요. 특히 제 뜨개질 솜씨가 좋으니 작품을 더 만들어서 상품으로 판매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요즘 수공예품이 인기가 많아서 팔로만 있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 실력이 그 정도나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담당자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미 오늘 발표회에서 반응을 봤으니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그날 이후 새로운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재료와 디자인을 배웠어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파스텔 톤의 실, 양털처럼 포근한 느낌의 털실,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작은 소품 같은 것들이었죠. 색을 조합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제가 알던 뜨개질과는 많이 달랐어요. 옛날엔 실용적인 것만 만들었는데 요즘은 예쁘고 귀여운 게 중요하더군요. SNS에 올릴 사진 찍는 법도 배웠어요. 작품을 예쁘게 배치하고 조명을 맞춰서 찍으면 훨씬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센터에서 연계해준 덕분에 작은 소품 가게에 납품도 하게 됐어요. 처음엔 몇 개씩만 주문이 들어왔는데 반응이 좋아서 점점 늘어났죠. 더 놀라운 건 강의 요청이 들어온 거였어요. 근처 문화센터에서 뜨개질 강좌를 열었는데 강사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저보고 해보겠냐고 물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나이에 사람들을 가르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도전했습니다. 첫 수업 날은 정말 떨렸어요. 수강생들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뜨개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니 긴장이 풀렸습니다. 제가 아는 걸 가르치는 거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수강생들은 대부분 저보다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육아 스트레스를 풀려고 취미를 찾는 주부들이 많았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차츰 가르치는 요령이 생겼습니다. 어려워하는 부분은 천천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주고 마치 딸을 가르치던 때가 생각났어요. 수강생들이 작품을 완성하면 저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걸 자랑스럽게 들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죠. 선생님 덕분에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다음 수업은 뭐예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났어요. 강의료도 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작품 판매 수익까지 합치면 월세를 내고 생활하기에 충분했죠. 무엇보다 할 일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만들까, 어떤 디자인으로 할까 생각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문이 늘어나면서 바빠졌습니다. 낮에는 작품을 만들고 저녁엔 새로운 디자인을 연구하고 저도 흥이 나서 피곤한 줄 몰랐어요. 가끔 새벽까지 뜨개질을 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간다고. 66살에 이혼하고 쫓겨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한테 버림받고 온통 눈앞이 캄캄했는데 지금은 뜨개질 선생님이 됐으니까요. 작은 손재주 하나가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좋아. 작은 월세방이지만 제 공간이 있고 제 할 일이 있고 제 벌이가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가끔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차도 마시고 친구랑 영화도 보러 가고 소소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야 저를 위한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1년이 어떻게 지난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동네에서 손재주 많은 할머니로 유명해졌어요. 작은 공방을 소개받아 아침이면 그곳으로 출근합니다. 제게도 회원들이 생겼고, 오전에는 강의를 하면서 돈을 벌었죠. 놀랍게도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 작품이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동물 키링이 유명해졌죠. 소품샵에 납품하면 금세 품절이 된다며 계속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오후에는 공방이나 집으로 돌아와 작품을 만드느라 바빴어요. 손가락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나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제 솜씨를 찾는 곳이 있다면 그게 어디든 상관이 없었어요. 친구 미순이와도 종종 만났죠. 이제는 제 돈으로 저녁을 사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 내밀어 주던 친구의 따뜻한 손에 작게나마 보답을 할 수 있었어요. 어엿한 작가라고 불리는 삶의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남편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머리가 더 휘어졌고 얼굴도 수척해 보였죠. 시간이 지나 그런지 미움도 퇴색되고 반가웠어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셨어요. 남편은 아직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해 먹는다고요. 사 먹는 건 입에 잘 안 맞는다면서요. 잠시 애틋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남편은 제 안부를 묻는가 싶더니 바로 다른 질문을 했어요. 지금 일하는 공방에서 얼마나 버는지, 혹시 공방이 제 소유인지, 작품 하나에 얼마를 받는지. 저는 그걸 왜 묻냐고 물었죠. 돈 이야기만 하는 남편을 보니 다시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왜 찾아왔는지 뻔히 보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돈을 벌고 있으니 곧 큰 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남편의 아파트 투자를 막아 손실본 것을 지금이라도 제가 갚으면 절 다시 받아줄 수도 있다고. 어이가 없었어요. 여지껏 그걸 따지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 이제 와서 다시 받아주겠다고요? 손을 뿌리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다시 살 일은 앞으로 다신 없을 거라고.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 그러고 다니냐면서 당신도 참 딱하다며 혀를 찼어요. 그리고 카페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씁쓸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저는 끝까지 돈으로만 가치가 매겨지는 존재였나 봐요. 어떻게 사람은 이처럼 변하지 않죠? 여전히 월세방인 제 보금자리로 돌아왔어요. 작지만 아늑한 제 공간이었죠. 혼자 앉아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이번에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뜨개질 강의를 하고 작가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대단하다고 치켜세웠어요. 바빠서 그렇지 걱정하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죠. 휴대폰을 볼 때마다 제 뜨개질 작품과 근황도 매일 확인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보내서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다시 연락하고 지내자고 먼저 화해를 청했죠. 영상통화를 걸어오더니 외손녀를 보여줬어요. 많이 컸더군요. 이제 말도 제법 하고 뛰어다니기도 했죠. 예쁘지 않냐며 자랑하는 딸의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링크 주소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 그건 비싼 유아, 장난감과 브랜드 옷들을 파는 사이트였습니다. 다음 주가 외손녀 생일인데 엄마인 제가 돈을 번다니까 결국은 한턱 크게 쏘라는 거였어요. 제 입맛대로 필요할 때만 엄마 대접을 하는 딸의 태도에 착잡해졌습니다.
참 부녀가 다른 게 하나도 없었죠.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 다시 엄마로 보이나 봅니다. 전 외손녀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짧게 답장만 보냈어요. 선물을 사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딸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계속 울리는 전화를 무시하고 꾀개질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을 거예요. 그저 내일은 또 어떤 작품을 만들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작은 기대를 품고 작품의 마무리에 집중했어요. 토끼 인형의 눈을 달고 코를 수놓고 리본을 달았습니다. 예쁘게 됐네.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